27년 전 사라진 아이. 오늘 그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27살 야간 푸드트럭에서 하루를 버티던 정윤아. 그녀에게 남은 건 할머니의 숨가쁜 기침소리, 그리고 연체된 카드 알림 한 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끝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던 순간 유나의 삶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 상위 0.1% 도원그룹의 후계자 도지은. 그녀는 유나를 보는 순간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보는 듯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유나가 태어난 병원의 오래된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 하나, 출생 날짜가 맞지 않는 서류 한 장, 그리고 사라진 어머니 칸이 발견됩니다. 같은 시각 도지은의 책상 위에도 27년 전 한 아이의 기록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말. 유기아동 행방불명. 그 둘의 시선이 각자의 진실 앞에서 멈춰 섰던 순간 마침내 하나의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연 도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줄을 읽고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친자 일치율 99.99%. 2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다시 이어진 두 사람.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왜 그 아이가 사라졌는지, 누가 기록을 지웠는지, 그리고 누가 이 진실을 끝까지 막으려 하는지.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시간은 끝내 진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공단 근처 골목 어귀에 낡은 푸드트럭 한 대가 불을 밝혔다. 붉은 네온 간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달밤 토스트 라면 캔 커피. 정윤아는 두꺼운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가스불을 켰다. 뜨거운 철판 위에 버터를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밀어냈다. 영하오도.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면 식빵을 제대로 뒤집을 수 없었다. 유나야, 너무 늦게까진 하지 말고 들어가. 할미 심장 쿵하고 내려앉는다. 트럭 안쪽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박옥분이 기침을 참으며 말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쁜 소리가 섞였다. 76살. 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진료비 내고 나니까 카드가 거의 바닥났어요. 오늘만 조금 더 해요. 주말엔 쉬자면서요. 유나는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로 받아쳤지만 눈빛만큼은 절박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폐 사진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정기적인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폐 섬유화 진행 중. 산소 포화도 88%. 다음 달부터 산소호흡기 대여 필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들 때 유나의 손은 떨렸다. 이번 달 청구 금액 78만 원. 여기에 약값 25만 원, 산소호흡기 대여료 월 45만 원. 어떻게 벌어야 하지? 대학에 합격했던 입시 통지서는 이미 작년에 찢어버렸다.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밤새워 공부했지만 할머니가 쓰러진 그날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등록금 830만 원 대신 푸드트럭 할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그래도 이거 나름 내 가게잖아. 유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생각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이면 76,960원. 한 달 30일이면 230만 8,800원. 거기서 4대 보험 떼고 실수령액은 210만 원 정도. 밤에는 푸드트럭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매출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재료비 빼면 순이익 7만 원에서 9만 원. 한 달이면 순수익 240만 원. 합치면 450만 원. 여기서 월세 55만 원, 할머니 병원비 100만 원 이상, 푸드트럭 할부금 월 8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교통비 50만 원. 계산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였다. 카드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났고 연체 문자는 하루에 3통씩 왔다.
잠은 하루 4시간 남짓이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번다는 사실이 버티게 했다. 첫 손님은 늘 그렇듯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단 직원들이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녹초가 된 표정. 하지만 따뜻한 토스트 하나면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사장님, 햄치즈 토스트 하나에 컵라면이요. 사장님이라니요. 저 아직 27인데요. 아, 누나. 그럼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 어제 소스가 기가 막혔어요. 오늘도 그거 듬뿍 넣어주세요. 유나는 웃으며 식빵 2장을 철판 위에 올렸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엔 늘 같은 계산이 떠올랐다. 오늘은 최소 14만 원은 채워야 내일 약값이랑 월세 중간납부가 나온다. 시간이 새벽으로 향해 갈수록 손님은 뜸해졌다. 동전 몇 개가 들어간 계산함을 내려다보며 유나는 한숨을 삼켰다. 오늘 매출 9만 3천 원. 목표까지 아직 5만 원이 부족했다. 그래도 아직 2시간은 더 버텨야지.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푸드트럭 앞 도로변에 조용히 멈췄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번호판만 봐도 값이 짐작되는 차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먼저 주변을 둘러보더니 뒷문을 열어 누군가를 배웅했다. 제네시스 G90 저거 억 단위 차잖아.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여자였다. 깔끔하게 묶은 단발머리, 잘 재단된 카멜색 코트, 구두 끝까지 허튼 곳이 없는 분위기. 코트만 봐도 백화점 VIP 고객 라운지에서나 볼 법한 옷이었다. 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느낌인데. 유나는 순간 괜히 앞치마를 한 번 더 닦았다. 손님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한 걸음 나와 트럭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여긴 몇 시까지 하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명령하는 톤도 아니고 부탁하는 톤도 아닌 그저 사실을 묻는 목소리. 손님 오실 때까지요. 메뉴는 토스트랑 라면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토스트 하나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주세요. 뜨겁게. 네, 햄치즈 토스트 하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유나는 식빵을 꺼내다 말고 잠시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에서 본 듯한 느낌. 아니, 거울에서 본 듯한 느낌? 기분 탓이겠지. 설마. 그녀 역시 유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 놀람, 그리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어떤 감정. 슬픔? 그리움? 혹시. 여자는 입술을 떼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유나는 애써 웃으며 계란을 깨뜨렸다. 반숙 노른자가 철판 위에서 부드럽게 퍼졌다. 그 위에 햄 2장을 올리고 슬라이스 치즈를 얹었다. 식빵으로 덮고 누르개로 지그시 눌렀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치즈가 녹아내렸다. 소스는 많이 드릴까요? 적당히요. 토스트를 반으로 잘라 포장지에 싸서 건넸다. 3,500원이에요. 여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다. 거스름 돈 괜찮아요. 따뜻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거스름 돈 드려야죠.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여자는 토스트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이 잠시 감겼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하세요? 네, 거의 매일요. 공단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힘들죠.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다 먹었다. 그리고 휴지로 입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생하시네요.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차가 떠난 뒤에도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트럭 안쪽에서 박옥분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유나야, 저 사람 좀 특이하더라. 할머니도 봤어요? 응. 얼굴이 어딘가 내 닮았어.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피곤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재벌 같은 사람이 저랑 닮아요. 하지만 옥부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세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엮이기 시작했다. 푸드트럭 안에 27살 청년과 폐병을 앓는 76살 노인, 그리고 검은 세단에서 내린 51살 재벌 회장. 그날 밤의 만남이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도원그룹 본사 32층. 도지은은 길게 뻗은 회의실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손에 쥔 보고서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어젯밤 푸드트럭에서 본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손님에게 건네는 미소만큼은 진심이었던 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익숙한 이목구비.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다. 회장님? 재무팀장의 목소리에 지은은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식품사업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갔다. 편의점 PB 제품 경쟁이 심해져서 기존 주력 라인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 고객층이 대폭 이탈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지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편의점이랑 싸우겠다고 편의점 따라하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나요?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그건 물량 공세로 원가를 낮추면. 그럼 품질은요? 브랜드 이미지는요? 도원이 싸구려 회사가 되길 원하세요? 재무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기회를 잡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나. 이젠 감성 마케팅도 좋지만 숫자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요. 감성은 배불러야 통하는 거예요. 도지현. 지은의 남동생이자 도원그룹 부회장. 48살. 얼굴은 누나를 닮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지은의 눈에는 온기가 있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다. 지연은 늘 이 회의실을 누나의 무대라고 불평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장 자리는 자연스럽게 장녀에게 넘어갔다. 그는 그 사실을 겉으로는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한 번도 납득한 적이 없었다. 지연아. 지은이 고개를 돌렸다. 숫자도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결과야. 사람 마음이 변하면 숫자도 달라진다는 말, 아직도 이해 안 돼? 그 사람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쌓은 회사를 한순간에 감정 노름 기업으로 만들 생각이야? 지연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나왔다. 도원 F&B가 언제부터 감성 타령을 했다고. 우리 나이도 이제 50인데 아직도 젊은 감성 운운할 나이야?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둘 사이를 오갔다. 이 집안의 가족 싸움은 늘 이렇게 업무 보고 중에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은 한숨을 참고 말을 골랐다. 요즘 사람들 값싼 라면, 값싼 과자만 찾는 줄 알아? 편의점 도시락이 왜 잘 팔리는지 알아? 싸고 간편해서죠. 틀렸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에도 혼자 먹어도 덜 쓸쓸해지도록 만드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 포장 디자인, 메뉴 구성, 심지어 이름까지. 혼밥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파는 거야. 우리 같은 대기업이 그 감각을 못 따라가니까 뒤처지는 거고. 지연이 팔짱을 끼며 냉소했다. 그러니까 또 뭐 어쩌겠다는 거야. 설마 우리도 편의점 도시락 만들자는 건 아니겠지? 거리에서 직접 파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프랜차이즈 말고 사람 얼굴이 보이는 작은 가게들. 우리 레시피를 쓰긴 하지만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브랜드가 되는 거지. 이제 와서 푸드트럭이라도 하시게요, 회장님? 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푸드트럭 나쁘지 않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공단 골목에서 마주친 푸드트럭과 거기 서 있던 27살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앞치마, 그런데도 희한하게 단정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오래전에 떠나보낸 누군가를 닮아있던 그 얼굴. 너무 닮아 있었다.
27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를. 회의가 끝난 뒤 비서실장 서강민이 다가왔다. 회장님,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점심 약속은 취소해 드릴까요? 아니, 그대로 두고. 대신 하나만 좀 알아봐줘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공단 쪽에서 푸드트럭을 하나 봤어요. 달밤 토스트. 그 가게 주인 정보를 좀 알아봐줘요. 상호 등록, 사업자, 주소, 그리고. 지은은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가족관계까지. 서강민은 눈을 깜빡였다. 새로운 투자건인가요? 그런 셈이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알고 싶었던 건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정체였다. 왜 그 청년을 보고 가슴이 그렇게 쿵 내려앉았는지, 왜 그 얼굴에서 한 번도 잊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는지. 19살 대학 동아리 공연장.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윤태석. 지은의 부모가 극도로 싫어했던 가난한 밴드 보컬. 저 사람 절대 안 된다. 집안 체면이 있는데 길거리 노래꾼을 사위로 들이겠다는 거냐? 아버지 도진우 회장은 말로만 반대한 게 아니었다.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일자리를 모조리 끊고 심지어 폭력배까지 동원했다. 그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혼인신고부터 했다. 그 대가로 집에서는 사실상 쫓겨났다. 20살 임신 6개월. 반지하 월세방에서 태석과 둘이 살았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지은은 임신한 몸으로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21살 어느 겨울밤. 태석은 야간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이 고층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며칠 뒤 지은도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실조가 겹쳤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사실로 믿고 살아온 세월이 27년.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공단 골목에서 푸드트럭을 끌고 있다면?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말투. 모든 것이 태석을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 남았다. 서강민이 조사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푸드트럭도 불을 밝히고 있을 것이었다. 유나야, 혹시 내가. 지은은 눈을 감았다. 27년 전 품에 안지도 못하고 떠나보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면 그건 기적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서강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다. 들어오세요.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서강민은 일처리 하나만큼은 깔끔했다. 이틀 뒤 그는 도지은의 집무실 책상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말씀하신 푸드트럭 주인 신원입니다. 지은은 무심한 척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성명 정윤아. 생년월일 1998년 3월 15일 만 27세. 주소 서울 구동 123-45 반지하. 가족관계. 마이너스 조모 박옥분 76세, 폐섬유와 투병 중. 마이너스 모친 정민이 사망, 2011년 폐렴. 마이너스 붙인 기재 없음. 간단한 인적사항 몇 줄뿐인데 지은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다. 붙인 기재 없음. 미혼모 자녀였나 보네요. 서강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유나 씨 어머니 정민희 씨는 10여 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당시 나이 36.
그 뒤로는 같은 동네 살던 박옥분 씨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키웠고요. 딱히 전과나 문제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넘기며 더 조용해졌다.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에서 찍은 듯한 반신 사진. 푸드트럭에서 본 모습보다 조금 덜 지친 얼굴이었다.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 그런데 지은의 눈에는 그 표정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20살의 자신이 거울을 보며 지었던 표정. 버텨야지 하고 다짐하던 그 눈빛. 이목구비가 너무 닮았어.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27살의 낯선 청년 얼굴에서 30즈음의 자신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젊었던 어떤 남자의 흔적이 동시에 보였다. 윤태석.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던 그 사람. 서강민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출생신고 특이사항. 정윤아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친부 기재를 거부한 모친의 선택에 의해 붙일라는 공란으로 남아있음. 출생지 서울 구동. 신고인 박옥분 당시 이웃 주민. 지은의 손이 떨렸다. 6년 뒤에 출생신고. 네. 보통 출생 후 한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마 모친이 사정이 있었거나. 모친 이름이 정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정민이. 윤태석의 여동생. 자신보다 2살 어렸던 그 아이.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니, 제가 언니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설마 민이가? 서 실장.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모 박옥분 씨. 그분이 원래 어디 살았는지도 확인해 줄래요? 예전 주소까지. 최대한 자세히요. 서강민은 이미 준비해둔 페이지를 펼쳤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박옥분 과거 주소 이력. 마이너스 1975년 1998년 경기도시 고향. 마이너스 1998년 2011년 서울 구동 123번지 슈퍼 운영. 마이너스 2011년 현재 서울 구동 현 거주지. 박옥분 씨가 20살 때 상경한 이후로 오래 살았던 동네가. 서강민이 지도를 펼쳤다. 회장님이 예전에 사셨던 동 근처입니다. 정확히는 회장님 친정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요. 지은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그리고 박옥분 씨가 운영하던 가게 이름이. 서강민이 오래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여줬다. 상호명 옥분 슈퍼. 소재지 서울 구동 123번지. 업종 일반 소매업 식료품 잡화. 지은은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붉은 바탕에 누렇게 바랜 옥분 슈퍼 간판.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그 가게. 집에서 쓸려난 날 침대 대신 박스 몇 개를 깔아주던 가게 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가씨, 여기서 자고 가.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 뱃속에 아기 있는데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 거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혹시 그때 그 집 앞 골목에 있던 잡화점 기억나세요? 서강민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제가 거기서 며칠 잤어요.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가게 주인이 박옥분 씨였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이사항. 정민희 모친은 1998년 3월 출산 후 행방불명 상태로 6년간 소재 파악 안 됨. 2004년 박옥분이 아동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 아동보호시설 입소 대신 박옥분이 법적 보호자로 등록. 2011년 정민이 폐렴으로 사망 확인 당시 거주지 부산구. 지은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정민이가 6년 동안 사라졌다가 부산에서 죽었다고요? 네. 사망 당시 신원 확인이 늦어진 이유가 신분증도 없고 연고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됐고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27년 전 그 겨울.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는 못 살렸다. 그리고 그 집 식구들도 다 사라졌어. 연락 끊어.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그때 지은은 물었다. 민희는요? 태석 동생은요? 그 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집도 비워져 있고. 아마 시골로 내려갔겠지.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민희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서 실장.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998년 3월 제가 아이를 잃었다고 들은 그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DNA 검사 준비해 주세요. 예. 저와 정유나 씨의 DNA 검사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서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혹시 결과가 맞다고 나오면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제가 27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다는 뜻이겠죠. 제 아버지가 제 가족이 아이를 빼돌리고 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회장님. 그리고 아니다라고 나오면?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럼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겠죠. 닮지도 않은 남의 아이를 보고 착각한 미련 못 버린 엄마로요. 조용한 집무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지은은 서류철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 다시 그 트럭에 갈 겁니다. 직접 만나서 제안할 거예요. 무슨 제안을요? 유전자 검사를요.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는 거죠. 유나 씨가 거부하면요? 그럼.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강요할 순 없으니까. 다만 저는 알아야 해요. 제가 평생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밤 공단 골목에는 다시 검은 세단이 나타났다. 푸드트럭 앞에 선 도지은과 정유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도원그룹 전체를 뒤흔들 지진의 시작이라는 것을. 도지현은 원래부터 사람들 뒤통수 치고 서류를 훔쳐보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도원그룹 식품사업부 3년 연속 흑자 달성, M&A 성공률 87%.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문제는 세상이 늘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거였다. 특히 장려 우선 원칙이 지배하는 이 집안에서는. 부회장님,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비서실 앞에서 마주친 서강민이 허리를 숙였다. 누나는? 외부 미팅 나가셨습니다. 저녁 8시쯤 들어오실 예정이고요. 책상 위에 아까 올린 서류 있지? 그거 내가 먼저 볼 수 있을까? 회사 투자건 관련된 거라면서. 지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었다. 서강민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 그건 회장님 개인 지시 사항이라서. 회사 돈으로 뭘 하려는 건데 동생인 내가 몰라야 돼? 지연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아버지 유언장에도 나와 있잖아. 중요한 투자건은 남매가 함께 검토할 것. 설마 누나가 그것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재벌가의 서열은 직급보다 혈연이 먼저였다. 서강민은 한숨을 삼키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부회장님. 다른 분들이 보기 전에 꼭 돌려주시면. 당연하지. 10분이면 돼. 집무실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넓은 책상 위 깔끔하게 정리된 회의 자료들 사이로 얇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개인 검토용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류를 펼쳤다. 성명 정유나. 나이만 27세. 직업 푸드트럭 영업 달밤 토스트. 가족 조모 박옥분 76세, 지병 폐섬 유화, 기타 친족 없음. 뭐야 이거?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낯설었다. 대기업 회장이 왜 노점상 신원을 조사하지?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부친 기재 없음. 모친 정민이 사망. 출생신고 출생 후 6년 경과 후 등록. 지연의 입이 바짝 말라갔다.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6년 지연 이게 무슨.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박옥분 과거 주소. 서울 구동 123번지 도원가 친정 인근. 정민의 신원. 고 윤태석의 여동생 추정. 지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윤태석. 27년 전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이름. 누나가 사랑한다며 집을 뛰쳐나간 그 남자.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쫓아낸 가난뱅이. 그리고 결국 사고로 죽었다는 그 남자. 설마. 지연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계속 넘기자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 DNA 검사 진행 예정. 대상 도지은 정윤아. 목적 친자관계 확인. 지연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누나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아니, 정확히는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뜻이었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15년 전 아버지 도진우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연아, 너는 내 누나한테 밀리지 않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누나를 존경하는데요. 존경하는 것과 경쟁하는 건 별개다. 저에는 감정이 앞서서 언젠가 큰 실수를 할지도 몰라. 그때 내가 회사를 지켜야 한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나에게 지워야 할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만약 저 여자가 진짜 누나 딸이라면. 지연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다. 상속. 도원그룹 지분 구조는 복잡했다. 현재 지은이 35%, 지연이 25%, 나머지 40%는 소액주주와 우호 지분. 만약 지은에게 직계 자녀가 생긴다면 지은은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딸에게 증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더 큰 문제는 정당성이었다. 이 사회에서 누군가 말할 것이다. 회장님께 따님이 계신데 왜 부회장님이 후계 구도에 끼어 있습니까? 지연은 이를 꽉 물었다. 안 돼. 이건 막아야 해.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정윤아의 얼굴 사진. 푸드트럭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할부 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 가난하고 병든 할머니 하나 간병하고 빚도 있고. 지연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다. 이런 애가 갑자기 재벌 회장 딸로 신분 세탁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사기꾼, 기생충, 졸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서강민과 마주쳤다. 부회장님 다 보셨습니까? 응. 고마워. 그런데 실장.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이거 진짜 진행되는 거야? DNA 검사? 서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누나가 정말 미쳤구나.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 이미지는 생각도 안 하고 감정대로만 움직이네. 부회장님 그건 좀. 괜찮아. 나도 내 방식대로 준비할 거니까. 지연은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 속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정윤아. 27살. 푸드트럭. 미혼모의 딸. 이 카드들을 어떻게 쓸까? 그는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흘리면 너무 노골적이다.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이 사회에서 문제 제기? 아직 시기상조. 일단 DNA 결과부터 나와야 한다. 유나 본인을 회유? 가능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쉽다. 그래, 일단 지켜보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앉아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정윤아의 얼굴. 누나 닮긴 했네. 눈매가 특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설마 진짜 누나 딸일 리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저 여자가 도원그룹 적법한 상속자가 된다면? 그럼 난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하는 거야?
지연은 핸들을 꽉 쥐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는 전화를 한 통 걸었다. 여보세요, 박 기자님? 저 도지연입니다. 오랜만이죠.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미안해, 누나.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야. 도원그룹 본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공단 골목 어딘가에서는 정윤아가 푸드트럭 불을 켜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곧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줄도 모른 채 두 남매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27살 청년이 서 있었다. 며칠 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저녁. 정윤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푸드트럭 문을 열었다. 오늘은 할머니 병원 정기 검진 날이었고 진료비 78만 원을 카드로 긁었다. 한도는 이미 90%를 넘어섰다. 유나야, 오늘은 그냥 쉬면 안 되겠냐? 박옥분이 두꺼운 패딩을 여미며 말을 꺼냈다. 할머니 숨이 더 가빠지는 것 같아서. 병원도 자꾸 더 오래 있으래. 산소호흡기 빌려야 한다고. 그래서 더 쉬면 안 돼요. 유나는 가스통을 확인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산소호흡기 한 달 대여료가 45만 원이에요. 약값 내려면 오늘도 버텨야죠. 따뜻한 어묵 국물 마시고 거기 앉아 있어요. 금방 손님 올 거예요. 바람은 매서웠지만 골목은 늘 보던 풍경 그대로였다. 공단 퇴근하는 사람들, 택배 트럭, 배달 오토바이. 유나는 손님에게 토스트를 건네며 손놀림을 더 빨리 움직였다. 누나, 오늘은 계란 2개로 해줘요. 오늘 야근할 것 같아서. 야, 너 지난번에도 서비스 달라 했잖아. 알바비는 올랐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계란은 하나만. 대신 햄은 하나 더 넣어줄게. 익숙한 농담과 웃음 사이에서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다. 밤 9시쯤. 골목 입구에서 낯선 장비 차량 몇 대가 들어왔다. 푸른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노란 띠가 둘러진 차. 경광등이 골목을 파랗게 물들였다. 서울구청 단속반입니다. 불법 노점상 즉시 정리하시죠. 확성기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다.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다. 네? 저 잠깐만요. 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다 했는데요. 조끼를 입은 남자 하나가 문서를 내밀었다. 여기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가로 공간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 점검 미이행. 여러 번 개도장 나갔는데도 그대로 영업하셨죠? 유나는 귀가 멍멍해졌다. 개도장이라뇨?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우편물도 안 왔고요. 어쨌든 오늘부로 철거해요. 장비 들어옵니다. 뒤쪽 트럭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왔다. 용역으로 보이는 그들은 말도 없이 푸드트럭 주변을 둘러싸고 전기선과 가스관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안 돼요. 이거 할부도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유나는 달려가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여기 없으면 저희 진짜 갈 때도. 아가씨, 우리도 일입니다. 시청에서 내려온 건이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누나 괜찮아요? 단골이던 공단 직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다들 이용하는 가게인데 민원도 없었잖아요. 민원 들어왔습니다. 단속반장은 짧게 잘랐다. 주민들 안전 문제도 있고 가스 폭발 위험이 있다나 뭐라나 어쨌든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요. 위에서 지시? 유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골목에서 푸드트럭을 한 지 2년.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 없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누가 왜? 할머니가 푸드트럭 안에서 서둘러 내려오다가 갑자기 기침을 쏟아냈다. 으윽. 유나야 그만하자 그냥. 유나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할머니 안 나와도 돼. 안 추워요. 들어가 있어요. 용역 직원 하나가 운전석 문을 열더니 견인고리를 걸기 시작했다. 잠깐. 안에 사람 있어요. 장비부터 치워요. 아가씨 비켜요.
지금 안 옮기면 우리도 욕먹어요. 철제 사슬이 트럭 앞부분에 걸리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운전석 문을 막아서 섰다. 안 돼요. 이거 끌고 가면 저희 진짜 끝이에요. 할머니 병원비도 월세도 이게 다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자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허가 같은 거 확실히 받고. 저 정말 다 했어요. 구청 가서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럼 계도장은 왜 무시했어요? 계도장 같은 거 받은 적 없다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니, 통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유나를 옆으로 밀어내려는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옥분이 다급히 외쳤다. 그만해요. 애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갑작스러운 외침에 몇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옥분이 갑자기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손으로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유나는 트럭에서 튀어나오듯 뛰어가 옥분을 부축했다. 노인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숨이 안 쉬어져.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유나는 옥분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단속반원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용역 직원 하나가 작은 소리로 투덜댔다. 에이 타이밍 진짜 이러면 우리만 나쁜 놈 되잖아. 그래도 일은 해야지. 위에서 오늘 안에 처리하라고 했어.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또 다른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검은색 세단. 익숙한 번호판. 운전석에서 내린 서강민이 주변을 재빨리 훑었다. 비켜주세요. 그가 사람들을 해치고 안쪽으로 들어왔다. 뒤이어 내린 도지은의 얼굴이 푸른 조명과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부서진 간판, 견인고리, 주저앉은 노인, 새파랗게 질린 푸드트럭 주인. 누가 책임자죠?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잘렸다. 구청 단속반장은 잠시 얼어붙더니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여기 불법 노점상 강제철. 이 구청, 도원그룹이랑 업무 협약 맺고 있지 않나요? 지은이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산하복지재단에서 이 동네 공장들 노동자 의료 지원도 하고 있고 작년에 구청장님이랑 협약식도 했죠. 사진도 찍고. 단속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건 노점 단속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구청 사이의 협약 재검토 사안으로 바뀌겠네요. 옆에서 서강민이 재빨리 노트북을 꺼냈다. 회의실 예약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이분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네요. 그녀는 박옥분에게 다가갔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 할머니.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시죠. 이 근처에 저희 그룹병원 분원이 있습니다. 전액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옥분은 지은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했다. 낯선 여자의 눈빛에서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진심이 느껴졌다. 난 그냥 동네 할망구인데 왜? 유나 씨. 지은이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 저를 믿으세요. 지금은 트럭이 아니라 할머니 먼저입니다.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갑자기 나타나서 멋있는 말하는 거 TV에서만 보던 장면 같네요. 그런데 왜요?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단속반장과 용역 직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도원그룹 회장이 직접 나선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다. 서강민이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지은이 그를 말렸다. 시간 아까워요. 제 차 태워요. 하지만 회장님. 빨리요. 그날 밤 골목의 푸드트럭은 견인고리에 매달린 채 멈춰 있고 그 주인은 낯선 사람의 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길로 꺾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할머니의 숨소리만 새고 있었다.
차 안에서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손을 꽉 잡았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그리고 운전석 백미러 너머로 지은의 눈빛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그 눈빛을 유나는 아직 몰랐다. 도원그룹 계열 병원 응급실. 박옥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모니터에서는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알리는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유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도로 나왔다. 복도 의자에는 도지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코트를 벗어 옆에 놓고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요. 지은이 옆자리를 가리켰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병원비도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갚지 않아도 돼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도움이지 빚이 아니니까. 그래도 정유나 씨. 지은이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주는지 궁금하죠?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궁금했다. 너무나 궁금했다. 재벌 회장이 왜 골목 푸드트럭 주인을 신경 쓰는지, 왜 병원까지 데려와 주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예전에 아이를 하나 잃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19살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죠.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도 쓰러졌어요.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죠.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유나는 숨을 죽였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27년 동안. 제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런데 지은이 유나를 바라봤다. 며칠 전 당신을 봤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유나는 뒤로 물러앉았다. 설마 저보고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요? 확신은 없습니다.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출생 기록, 가족관계, 그리고 지은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박옥분 할머니의 과거 주소.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지도와 주소가 나왔다. 옥분 슈퍼 서울 구동 123번지. 이 주소 제가 20살 때 살던 곳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이 저를 도와줬어요. 집에서 쓸려난 날 박스 깔아주고 잠자리를 내주셨죠. 유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이름. 정민이. 지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제 남편 윤태석의 여동생 이름이에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들리는 의료 장비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유나는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다. 말도 안 돼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나이, 장소,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은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 얼굴이 제 남편을 너무 닮았어요.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저는 평생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이름도 제대로 안 지어줬는지, 왜 출생신고도 6년이나 늦게 했는지.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재벌 회장님이 나타나서 혹시 내 딸일지도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요? 웃기죠. 지은이 인정했다. 저도 웃겨요. 27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유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시겠다고요? 저 불쌍하니까 거둬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거둬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끝나요. 검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나오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올 겨울 우연히 마주친 사람으로 남는 거죠. 저는 당신을 도와준 사람, 당신은 제가 도와준 사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야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살았어요. 부모, 집, 그런 거 다 없는 셈 치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안 궁금했나요? 지은의 눈빛이 깊어졌다. 도대체 왜 나를 두고 갔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건지.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궁금했죠. 마침내 인정하듯 말했다. 죽을 만큼 궁금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생각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유나의 목소리가 흐느껴 섞였다. 근데 그게 궁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반대예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게 더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진실을 모른 채 평생 죄책감 안고 사는 것, 그게 더 무서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결정은 유나 씨가 하세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할머니의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는 건 검사를 강요하려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제 죄책감의 일부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유나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관찰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산소호흡기 착용하시면서 통원 치료 가능합니다. 비용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의사가 지은을 보며 말했다. 도원그룹 회장님께서 전액 부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지은을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고마움, 혼란, 그리고 조금의 기대. 면회 가능한가요?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다. 박옥부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당신 그때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슈퍼 앞에서 울면서 라면 사가던 학생. 옥분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뱃속에 아기 있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혹시 그때 누가 아기를 데려갔나요? 정민이라는 사람이.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애가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왔어. 언니가 다시 오면 안 된다면서. 집안에서 아기를 없애려 한다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내가 맡았지. 민희가 안정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옥분이 유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웠지. 6년 동안은 신고도 못하고 만약에 신고하면 집에서 찾아갈까봐.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이 왜 부모 없이 자랐는지, 왜 출생 신고가 늦었는지, 왜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애타게 지켜줬는지. 그럼 저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지은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복도 밖에서 서강민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유나는 그 일주일이 27회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남는 시간엔 부서진 푸드트럭 사진을 핸드폰으로 들여다봤다. 계좌 잔액은 바닥을 긁고 있었고 문자로 온 카드 연체 알림이 한 번씩 심장을 쿡 찔렀다. 지은은 매일 저녁 병원에 들렀다. 회의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꼭 한 번씩 들러서 옥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유나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오늘은 어땠어요?
할머니 산소 포화도가 조금 올랐대요. 다행이네요.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대화들. 그리고 일주일 뒤 서강민이 봉인된 봉투 하나를 지은의 집무실로 가져왔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뜯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피검사자 A 도지은 1974년생. 피검사자 B 정윤아 1998년생. 검사 항목 친자관계 확인. 검사 결과 친자관계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모녀관계가 명확함. 지은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다. 회장님, 괜찮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기쁜 눈물이에요. 27년 만에 제 딸을 찾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직접 병원으로 갔다. 유나는 병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표정을 보자마자 유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나왔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9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진짜 맞네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진짜 당신 딸이에요. 유나야. 지은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천천히 해도 돼요. 27년을 혼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적응할 순 없잖아. 지은이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우리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천천히 갈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마이너스. 사흘 뒤 도원그룹 본사 32층 이사회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다. 중간쯤 도지현이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역시 소문이 돌았구나. 지연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시장에서 도원에 대한 잡음이 많습니다. 회장님 개인 행보 때문인지 골목 푸드트럭 주인이 갑자기 VIP 병실 쓴다더라, 도원 회장이 사생아 찾았다더라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몇몇 이사가 서로를 힐끔거렸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윤아라는 27살 여성이 제 친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비웃었다. 그래. 그 얘기 좀 해보자. 갑자기 나타난 27살 푸드트럭 사장이 누나 딸이라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현실이 됐어요. 지은이 서류철을 펼쳤다. 27년 전 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태석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죠. 하지만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누군가 제 아이를 빼돌렸고 다른 사람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정윤아입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아이를 빼돌렸습니까?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였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고 도진우 회장께서 손녀를 숨겼다는 말씀입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제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셨고 집안의 수치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연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좋아. 그게 사실이라 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무슨 뜻이죠? 누나한테 갑자기 직계 자녀가 생겼어. 그럼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지분 증여, 후계 구도, 이사회 구성 전부 다 뒤집어져. 지연은 유나의 사진이 담긴 자료를 꺼냈다. 이 사람 경영 경험 전무. 학력은 고졸. 직업은 푸드트럭. 빚은 3천만 원.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도원그룹 상속자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를 경영에 끌어들이거나 지분을 당장 증여할 생각 없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문제고요. 그럼 왜 이사회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야? 투명하게 하려고요. 지은이 이사들을 둘러봤다. 어차피 소문은 돌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낫죠. 숨겨진 딸이 아니라 찾은 딸이라고.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일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재벌이 사생아 찾았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가면. 사생아 아닙니다.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식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적법한 자녀입니다. 다만 가족에 의해 숨겨졌을 뿐이죠. 지연이 냉소했다. 법적으로야 그렇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재벌 회장이 젊었을 때 낳은 아이를 이제 와서 찾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냐?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은이 동생을 똑바로 봤다. 제 딸을 부인하라고요?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요? 아니지. 다만. 지연이 말을 골랐다. 좀 더 조용히 하자는 거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면 되잖아. 굳이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뭐 있어? 숨기고 살라는 거네요.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거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유나는 이미 27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권리? 누나,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회사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가르쳤잖아. 아버지는 틀렸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감정을 무시하다가 가족을 잃었어요. 저를 잃었고 손녀를 잃었죠. 그 결과가 이거예요. 27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이 비극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유나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주가가 어떻게 되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누나. 지연이 소리쳤지만 지은은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힌 후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 바뀌자. 내용 내일 오전 10시 단독 기사 나갈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제목은 도원그룹 도지은 회장 27년 만에 찾은 딸의 정체로. 마이너스. 그날 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야. 내일부터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언론에 나갈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유나는 놀란 얼굴로 지은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해요. 지은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숨어 사는 건 이제 그만이야. 당당하게 살자. 엄마랑 딸로.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근데 해볼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시작될 폭풍을 알면서도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멀리 도원그룹 본사 건물에서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안해, 누나.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야. 전쟁이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뒤덮은 헤드라인. 단독 도원그룹 도지은 회장, 27년 만에 찾은 딸 푸드트럭 운영하며 생계 유지. 사생아 아닌 적법한 자녀 도원과 숨겨진 비밀 폭로. 도진우 회장, 손녀 존재 숨겼나 재벌가의 민낯. 유나의 핸드폰은 아침부터 불이 났다. 지인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까지 연락이 쏟아졌다. 유나야, 기사 봤어. 진짜야? 대박, 너 재벌 딸이었어? 야, 나 기억나지? 6학년 때 같은 반. 유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손이 떨렸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다. 봤어요? 네. 미안해. 내가 통제하려 했는데 동생이 먼저 언론에 흘린 것 같아. 왜요?
왜 삼촌이? 무서운 거야.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나타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여론을 먼저 나쁘게 만들려는 거지.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라는 프레임으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앞에 이미 기자들이 몇 명 보였다. 저 밖에 나가도 돼요? 아직은 힘들 것 같아.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그때 박옥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유나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것보다 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나가야지. 숨으면 안 돼. 옥분이 지은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은 약한 모습 보이면 더 물어뜯어. 내가 평생 살면서 배운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유나야, 우리 나가자. 당당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2시 도원그룹 본사 1층 로비. 임시로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몰렸다. 지은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유나가 그 옆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회장님, 정유나 씨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27년 동안 몰랐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도원그룹 회장 도지은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27년 전 저는 19살의 윤태석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 소리만 회장을 채웠다. 하지만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를 빼돌렸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은이 유나를 바라봤다. 바로 여기 제 옆에 서 있는 정유나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9% 명백한 모녀 관계입니다. 회장님, 누가 아이를 빼돌렸습니까? 고인이 된 제 아버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정유나 씨는 왜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까? 재벌 손녀인데도?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유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평생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병든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빚을 갚으면서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카메라가 유나에게 집중됐다. 한 기자가 유나에게 직접 물었다. 유나 씨, 갑자기 재벌 딸이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부모가 없는지, 왜 이름도 제대로 안 지어줬는지 밤마다 울면서 생각했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걸. 엄마는 저를 찾고 있었고 저도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걸.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원그룹 경영에 참여하실 건가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함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대답에 몇몇 기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지은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유나를 제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유나의 선택이지 제가 강요할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제 딸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게 27년 동안 지키지 못한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SNS는 폭발했다. 진짜 감동적이다. 27년 만에 찾은 모녀. 정유나 인터뷰 보고 울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재벌 2세라니. 도지현 부회장 진짜 최악. 조카 신상 언론에 흘리다니. 도원그룹 주가 오히려 올랐네. 긍정적 이미지 때문에. 여론은 예상과 달리 우호적이었다. 사람들은 사생아 스캔들이 아니라 감동적인 재회로 받아들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뒤, 공단 골목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렸다. 도원 스트리트랩 1호점 달밤푸드. 검정 바탕에 흰 글씨. 밝게 켜진 조명 아래 예전보다 조금 더 크고 깔끔한 푸드트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 사장님. 완전 달라졌네요. 야근을 마친 공단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브랜드 있는 가게 됐어요? 브랜드까지는 아니고요. 이 골목 한정이에요. 유나는 손에 낀 비닐 장갑을 벗으며 웃었다. 새 트럭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후원 옥분재단 거리 창업 지원 사업. 매일 저녁 8시 10시 야간 노동자 20인분 무료 제공. 도원그룹 산하복지재단 이름은 박옥분의 이름에서 따왔다. 할머니가 한사코 내 이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지은과 유나 둘 다 완강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여기 없어요. 옥부는 지금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산소호흡기 없이 가벼운 산책도 가능해졌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었다. 이놈의 몸뚱이 이렇게까지 챙김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럴 때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한테는 손녀를 살려준 사람의 몸이니까요. 아무리 챙겨도 모자라요. 회사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도원그룹은 옥분재단을 통해 공단 근처 취약계층이 많은 동네에 소규모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한동안 잠잠했다. 여론이 누나 편으로 돌아가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어느 봄밤 도원 스트리트랩 1호점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도지현이 내렸다. 어서 오세요. 유나는 자동으로 인사를 건넸다가 얼굴을 보고 멈췄다. 삼촌? 부회장이라고 불러. 지연이 툭 내뱉었다. 회사에서도 아니고 여기서까지 가족 코스프레는 좀.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뭐 드실래요? 메뉴 중에 제일 안 팔리는 거. 네. 그걸 먹어야 진짜 장사 잘하는지 아는 거니까. 결국 유나는 실험 삼아 만든 김치 치즈 토스트를 내줬다. 지연은 한 입 베어 물고는 끝까지 다 먹었다. 짜다. 죄송해요. 근데 나쁘진 않네. 야근하고 집 가다가 이 냄새 나면 나도 한 번쯤은 들릴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나. 지연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알아요. 근데 누나가 널 선택한 건 인정한다. 그게 누나 방식이니까. 지연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 다음에 또 올게. 그가 떠난 뒤 멀리서 또 다른 차가 왔다. 지은이었다. 유나야,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아까 삼촌 왔다 갔어요. 지연이? 네. 토스트 사 먹고 갔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었다. 그래, 그 애도 조금씩 변하나 보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유나가 만든 토스트를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엄마. 유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저 대학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정말? 네. 간호학과요. 할머니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해서 답답했거든요. 지은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해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회사는요? 제가 공부하면. 회사는 내가 하면 돼. 넌 내 인생 살아.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따뜻한 토스트 한 조각, 뜨거운 어묵 국물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리고 그 골목 한쪽에서 27년을 떨어져 살았던 모녀가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었다. 유나는 트럭 불을 조금 낮추며 중얼거렸다. 엄마, 내일도 올 거예요? 당연하지. 딸 보러 와야지. 그럼 제가 엄마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게요. 뭔데? 비밀이에요. 내일 오면 알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다. 골목 끝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달밤 토스트 오늘도 영업 중.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엄마, 잃어버린 엄마를 찾은 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1년 뒤. 유나는 간호학과 1학년이 되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가끔 푸드트럭을 도왔다. 지은은 도원그룹 회장으로서 옥분재단을 확대했다. 전국 30개 도시에 거리 창업 지원 푸드트럭이 생겼다. 지연은 여전히 부회장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날카로웠다. 가끔 유나의 트럭에 들러 토스트를 사 먹었다. 박옥부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유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은이 마련해준 집이었다. 이제 빚도 없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 꿈만 같아. 할머니,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나야, 학교 어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좋고요. 다행이다. 지은은 옥분에게 물었다. 할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근데 옥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골목 어딘가에서는 푸드트럭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